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꼭 1년이 흘렀습니다. 365일의 시간이 흘렀어도 세월호의 시계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재를 인정하기 힘든 부모님들은 오늘도 차가운 길바닥을 헤매고 다니는데, 지켜보는 온 국민은 죄인의 가슴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그 무고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어디에 있나요? 세월호 참사 1년 잊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을 담아 2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 박 4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아이들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부모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직 9명의 가족들은 저 깊고 차가운 물속을 떠들고 있는데요. 오늘 테라스에는 안산 단원고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화 씨와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 아시죠? 유혜정 작가를 모시고 세월호 1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여쭙기도 참 힘든 인사입니다. 우리 차균이 어머니 나와 이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유혜정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팟캐스트 방송은 어머님 처음 출연하시죠? 네, 처음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될 것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들 1시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지금 까만색 빵모자를 네. 쓰고 계세요. 예, 삭발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름 괜찮죠. 아니, 그래가지고 난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아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벌써 5학년에 진입을 하셨다고. 왕언니세요. 그러게요. 아유, 정말.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다 같이 삭발하셨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폐기돼야 한다는 게 저희 모든 가족들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어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삭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거의 몸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웠는데 안 해본 게 삭발이라 이제 드디어 때가 와서 1차로 4월 2일 날 52명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을 했고, 저는 2차 이제 4월 4일, 5일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그 아이들 영정 사진을 들고 상복을 입고 이렇게 걷는 도보 행진이 있었는데, 그러기에 앞서 2차 삭발 15명 네. 한중에 제가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왜 삭발까지 했느냐. 삭발 투혼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안 남았거든요. 네. 온몸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 겪다 보니까 싸움의 방법을 잘 몰라서 저희가 몸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이 도구가 돼서 그동안 1년 동안 싸웠는데, 이 우리가 싸움을 한 1년 동안의 모든 공로, 그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도 남는 그런 정부 시행령이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선택한 게 삭발이었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유민 아빠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라 이러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또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이러면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시행령이 도대체 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잠깐 좀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예. 특별법을 그 제정할 당시에 국민 서명은,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저희가 가족들이 주장했던 거는 그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거였지만, 네. 그것을 끝내는 포함시키지 못해서 어쨌거나 한 350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11월 7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네. 그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지난 3월 27일이죠. 정부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돼서 그 안을 보니까 진상규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라는 그런 거였어요. 네.
시행령이라는 게 그 특별법의 하위 법령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하위 법령으로 국회의원들이 어쨌거나 통과시킨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네. 그런 일을 지금 그런 시행령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권위를 침해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들 왜 가만히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정부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싸움에도 룰이 있는데 그동안 어쨌거나 1년 동안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특별법까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싸웠는데 그 우리가 싸운 공적들을 공로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하위 시행령 안으로 우리가 싸워왔던 모든 그러니까 공든 탑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야만적인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네, 대책위에서 이제 이번 그 시행령을 쓰레기 시행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사실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을 때 밝혀지지 않은 모든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다 밝혀야 된다. 이 목적으로 이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행령 안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120명까지 돼 있는 거를 90명을 완전히 잘라서 줄여놓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위원들 중에 또 5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기소권 수사권 없는 조사권조차도 조사 권한을 책임지는 그런 상위 조사 권한을 갖는 사람들을 정부가 임명을 하는 뭐 이런 거라든가 조사의 범위도 A부터 Z까지 완전히 다 밝히자라고 했던 건데 정부가 이때까지 조사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걸 검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안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직 뭐 국무회에서 최종 통과는 돼 있지 않지만 며칠 전에 이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에다가 도대체 이런 시행령이 가능한 거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조차도 이것은 상위 법인 특별법의 범위를 일탈한 그런 그 시행령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이게 결정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고 특별법의 원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행령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평범한 엄마였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전의 삶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날들을 거리에서 보내게 되셨는데 사실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마음을 추스리기도 굉장히 많이 힘드신 시간이었을 텐데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된 그런 마음은 어떠셨는지. 당연히 저희는 그러니까 초에 전 국민이 다 슬퍼해 주셨고 유가족처럼 이렇게 분노해 주셨고 정부에서도 그때 그러니까 초반에 언론 오보들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이 세월호 사건을 접하는 태도는 굉장히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다 전부 다 뜯어 고칠 것처럼 바꿀 것처럼 늘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나 보다 진실이 정말 밝혀질 줄 알았고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다 밝혀주고 정부가 숨기려고 해도 그 수많은 같이 분노해 주셨던 국민들이 일어나서 밝혀주겠구나 싶었는데 대단한 착각이었고 한 달도 안 돼서 그거는 완전히 깨져서 저희 가족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그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더 깊게 공감이 되는 거는 이 정부는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으려 한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희는 싸움에 깊이 뛰어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1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농성을 하시고 청운동 앞에서도 농성을 하시고 강화문에서도 농성을 하시고 거의 1년의 시간을 다 길에서 이렇게 보내셨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또 경찰들이 이렇게 싸우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잡아가고 그래서 얼마 전엔 또 그 아버님도 경찰서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네. 예, 어떤 사연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날이 4월 1일, 예. 1일이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노숙농성 광화문에서 들어가면서 그날 같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8시쯤에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천주교에서 미사가 있었어요. 미사 끝나고 저쪽 세종대왕상 그쪽에 있는 가족들한테 유문차 간다. 그러니까 유문 방문 식으로 간다 그래서 저랑 창현 아빠도 미사에 참석했다가 이제 같이 그분들과 합류해서 가는데 경찰이 폴리스 라인 그 공사장에서 쓰는 노란 플라스틱 그것을 쳐놓고 경찰들은 그 뒤에 서서 막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리는 가겠다 그러면서 창현 아빠가 맨 앞에 나서서 그 폴리스 라인을 걷어찼어요. 근데 바로 연행이 됐어요. 근데 48시간은 아니고 44시간 만에 나왔는데 제가 그날 같이 있으면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창현 아빠한테 그러니까 연행된 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세종문화회관 그쪽에 경찰차가 있었거든요. 거기 경찰차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려고 건너가려 했더니 또 막는 거예요. 왜 막냐고. 그랬더니 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대요. 무슨 불법 집회냐. 나는 저쪽으로 갈 거다. 가려고 할 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소리 질렀겠죠. 막 소리 지르고 비키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막아서던 경찰이 저한테 때리고 싶죠?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때려보세요. 치세요. 한 대 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이름표가 있나? 그랬더니 이름표 한 명도 안 붙어 있고 제가 자크를 내려봤어요. 이 안에 뭐가 있나? 안에 이름표가 있나? 그랬더니 이름표도 없고 와 경찰이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놀라웠고 그다음에 엊그제 이제 11일 날 저희 또 집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가족과 함께 19명이 연행돼서 가족은 그날 풀려났지만 풀려나지 않은 16명을 그 성북경찰서와 동대문 경찰서에 나눠서 8명씩 나눠서 유치장에 이제 저희가 그 면회를 갔는데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연행되었느냐를 묻게 되었는데 그 연행되는 과정이 또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경찰이 방패로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미는 사이에 갑자기 방패가 뻥 뚫리더래요.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쏟아져 들어가는 사람들 연행해갖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경찰이랑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뒤를 돌아봤나 봐요. 근데 뒤통수를 누가 탁 쳐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사람 정면에 대고 캡사이신을 뿌려서 얼굴에다가 얼굴에 뿌려서 정신없는 사이에 막 눈이 따갑고 안 보이고 그래서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사이에 이제 경찰이 연행돼 갖고 16명 다 들어보니까 거의 그렇게 연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풀려난 그 저희 국민대책위의 두 분도 차 안에 구속영장은 아니고 발부된다고 했다가 기각이 된 걸로 기각됐는데 그분들도 차 빼라고 경찰에 차 빼라고 해서 뺐는데 이제 빼면서 한 차를 이동시켰는데 그 경찰이 달려와서 끌어내려서 연행해 갔다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현장에서만 그런 연행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연행해 가려고 미끼를 놓고 연행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현재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경찰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 법을 지켜야 되는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연행해가고 그러는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냥 우리 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좀 만나서 당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거냐. 이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높은 차단벽을 치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을 연행해 가기까지 하고 정말 이번 그 토요일 날 가족들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같이 분노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예, 뭐 열받는 일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유가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거는 언론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치사한 거의 대국민 사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학생들에게는 8억 이상, 뭐 일반인들에게는 11억 이상 이렇게 엄청난 돈을 너희들에게 배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너네 그러고 있냐 이러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시키고 사실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굉장히 그 문제로 많이 시달리셨잖아요. 네.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돈을 들이대면 사람들이 돈에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유가족 배상이 뭐 8억 2천이래, 11억이래 그러면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기 주머니가 좀 얇아지는 것을 느끼는 건지. 그건 뭐 국민 세금이 막 엄청나게 막 네. 거기 보상금으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사실 정부가 그렇게 정보를 주죠 국민들에게 지금. 예. 네, 저희가 그런 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는데, 근데 이 방법이 끝까지 통한다는 게. 끝까지 이 방법으로 이렇게 국민과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저희를 욕되게 하고 계속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안 받았다고 해도 네. 한 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잘 믿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는데 왜 자꾸 받았다 그러는 거야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고 제발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예, 제가 뭐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그 8억의 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배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런 정도의 위로금을 전달을 했으니 뭐 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체 그 정부에서 발표한 8억 2천이라고 하는 것이 위자료 1억, 그 다음에 수학여행 보험금 1억, 그다음에 일실수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겠는가를 계산해서 말하는 이제 일실수익이라는 것을 3억 그다음에 자연손해금 2천만 원 그다음에 국민성금 3억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여행 보험금은 그 여행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 1억과 일실수익 3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해진이라는 회사 에서 든 보험금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자료 1억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있었던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주 리조트 사건에서도 이 두 개의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3억씩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3억씩을 보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다 제외한 상태에서 이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분들이 받았던 보상금은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국가가 져야 하는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에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제 국가가 엄청난 무슨 책임을 지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사람들이 보상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떤 집회에서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정말 돈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다고. 돈을 불사질러 버리고 싶고 당신들한테 10억 줄 테니까 자식 내놓으라 그러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그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정말 이 정부와 언론의 이 행태에 대해서 분개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자꾸 이 보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이번에 삭발하실 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진실규명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네. 그것이 있기 전에는 안 받겠다. 예,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거 참사도 사실은 살펴보면 진실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을 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과거의 재난 참사 유족들을 만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시랜드 화재 사건의 유족도 만났고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의 유족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태안 해병대 참사 유족들도 만나는데 새 유족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왜 우리가 진상규명을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배보상 문제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여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그 정도 보상받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랜드 때도 아이들 시신수습이 다 되지 않았고 이거는 단순히 모기향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누전의 문제. 그래서 왜 이런 축사 같은 건물에 인허가를 내줬는지에 대한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가 이제 배보상안을 흘린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 한 38일 만에 농성을 하다가 접으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이 이 배보상 문제로 여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진상규명까지 사실 갈 수 있는데 그 문제에서 여론이 항상 우리 돈으로 저 정도 돈을 받았으면 됐지라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세월호 참사를 사실 불러왔고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참사를 사실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세금이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우리가 계속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하고 돈으로도 셈되지 않는 게 사람의 생명이다, 가족이다, 사랑이다라는 가치를 갖는다라면 문제는 좀 다르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많이 제대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유가족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운다고 정말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 새끼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유가 뭘까?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 또 다른 아이들이 어떤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연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연대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그런 어떤 정부가 얘기하는 보상 문제랑 결부시켜서 그 연대의 손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내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사실 이제 1년이 되다 보니까 4월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슬픈 계절이 됐고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다시 앓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예. 네. 4월이 되기 전부터 저도 그렇고 제가 가까이 있는 엄마들 보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근데 3월 27일 4월이 되기 전에 그 시행령안이 터져서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 생각하면서 추모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이제 저희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행령 폐기를 외치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않죠. 당연히 건강하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럴 수가 없는 거고 몸도 그렇지만 저는 염려스러운 게 가족들이 마음이 많이 평안이 없고 더 냉철해지고 어떤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부정적으로 돼가고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놔도 다 의심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서적으로 너무나 황폐되어 있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럼 우리 싸움의 모습이 이렇게 진실한 그대로 언론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그러니까 돈으로 그걸 우리 싸움을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그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들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항상 돈 앞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돈의 그 소문 앞에서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저희 모습이 굉장히 그
아이들 팔아서 돈 벌려 한다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흘리는 정부나 언론도 그렇지만 또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원망이 점점 커지고 우리 실종자 학생들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윤이 엄마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계속 그 1인 피켓 시위 하고 계시고 은하 엄마는 지금 대외협력부 분과장을 맡고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 외에 부모님도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유가족들도 실종자 가족 뵙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미안하고 9명의 실종자가 아직 있는데 제발 좀 그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는 건지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인양을 안 하고 그냥 그 9명 그대로를 포기하라고 하는 건지 제발 국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없지만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금방 이해가 갈 건데 새누리당에서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에 동조를 하시는지 너무 섭섭하고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 자녀가 거기 수상돼 있다면 그렇게 그 말에 동조할 건지. 그러니까 그 금요일에 돌아오렴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아이들을 발견하는 장면들이 다 이제 모든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를 찾았다 그러면 주변의 가족들께서 축하한다, 고맙다. 정말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진짜 그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이제 육신을 끌어안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뼈라도 만지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국 선체 인양 과정에서도 또 무슨 돈의 논리 그거를 끌어올리는데 얼마가 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좀 비정한 일들이 좀 빨리 끝나고 선체 인양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일본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어떤 일로 다녀오셨어요? 예, 일본의 재난재해가 워낙에 많아서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좀 배워오자고 그래서 간 건데 85년에 있었던 잘 항공기 추락사고 현장 가보지 못하고 그 잘 사에 가서 그 잔해들 전시해놓고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배웠고 그다음에 JR 그러니까 재팬네일 철도사고 2건의 철도사고와 94년에 있었나요? 고베 지진 그다음에 2011년에 쓰나미 그 원전 사고 원전에 관한 사고에 대해서 그 현장도 가보고 관계자들 만나고 유족들 만났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나 그 대하는 태도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정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면 빨리 덮고 싶어하고 끝내려고 하고 그냥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이런 태도는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제가 놀랐던 거는 그 85년에 잘 항공기 추락사고로 500 몇 명이 다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 수습 과정에서 그 유전자 검사를 다 해서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조각조각 난 시신을 하나하나 다 깨매서 복구를 해서 거의 다 찾았다고. 네. 그 부분이 지금 9명의 실종자를 포기하려는 이 사람들하고 너무 대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 노조에서는 지금도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31년째인데 그 부분은 아직도 저희도 미진하다고. 그 사고 원인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재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94년 고베 지진 때 또 6천 몇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엄청났죠. 근데 제가 정확한 기록은 모르는데 근데 실종자가 단지 3명이라는 거예요. 6천 몇 명 사망, 실종자는 단 3명. 다 찾았다는. 네, 그것도 놀라웠어요.
그렇게 많은 큰 그 지진에도 실종자는 거의 다 찾는구나.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그런데 역시 지금 9명이 분명히 배 안에 있는 게 확실한데 배만 인양을 하면 그 사람들 찾을 수 있는데 안 찾으려는, 그냥 덮으려는 이 정부의 태도는 뭔가,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가족을 이렇게 폭도 수준으로 몰아가면서 이 정부 시행령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어쨌든 진실을 묻으려고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자활사고에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의지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유가족들이 그 산에 가서 그 유해를 하나라도 찾겠다고 잔해 더미를 매일마다 오르내리면서 사실 찾았던 거였고, 그렇게 보면 정부나 당시 그 시체를 검안하고 인수했던 의사들은 별로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법의학 지식이 없는 그냥 일반 내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신 수습에 혼선이 생겼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건 유가족들의 끈질긴 의지와 그것들을 지지해줬던 시민들의 연대와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꼭 시신을 가족의 품에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세월호 전후로, 그러니까 사고 전후로 시계를 돌릴 수는 없지만 사고 이후에 유족에 대한 슬픔, 고통을 어떻게 사회가 같이 나눠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연대의 모습이 사실은 시신의 수습이라는 조금 뭐랄까요, 고통을 그다음에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정부를 믿거나 국가에 뭔가 많이 기대하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누가 그 연대의 걸음을 같이 걸어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연대의 걸음은 마음으로만 사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드러나야지, 표현해야지 되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고 실천으로 보여졌을 때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진짜 그 연대의 걸음이 너무나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정의당에서 세월호 일주기 그 기념 토론회에 저희가 국민안전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당신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또 장문에 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비상 재난 시에 무슨 안전 매뉴얼 이런 걸 짰다고. 근데 도대체 이 뭔가 새로운 개선책이 나오려면 그 앞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 진단이 돼야지 개선책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또 하나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돈을 뭐 30조인가 얼마를 투입을 해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 도대체 그래서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한 이런 대형 재난 사고라고 하는 앞에 국민들이 다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딘가도 사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재난 안전 교육에 대한 예산이 한 20억에서 한 23억 정도 경기도에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다 그 예산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일이 났을 때, 아니면 긴급하게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이랬을 때 폭염에 어떻게 대비하는, 이런 교육이에요. 근데 동영상 보신 분들 세월호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앞다투어서 나간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앞에 있는 생존자도 나가길 기다리고 구명조끼도 갖다 옮겨주고 작은 거는 바꿔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안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세월호가 그 시발로서 이러한 재난참사가 불가피하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진실을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 비록 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체를, 주검을 가족들한테 돌려주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는 교육이 사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인 것 같고, 그로부터 사실은 안전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교육도 안전교육이고, 제가 그 국민안전처 뭐 그 안전 무슨 매뉴얼에 이제 30조를 향후 5년간 투입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 30조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서 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팠죠. 도대체 이 30조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제 우리 정진우 의원이 세월호 대책이 특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파고 들어갔더니 그중에 20몇 조가 소방방재처 경상비인 거예요. 건물 짓고 월급 주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정말 허울만 번지르르하게 맨날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이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참사 1년 동안 뭐 일본도 다녀오시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이제 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가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하셨을 텐데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의 연대에 만남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어머니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뭐 이런 걸 한 가지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저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청운동에 있을 때 한여름인데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영월에서 한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왔는데 같은 97년생 우리 창현이랑 같은 나이인데 수학여행 갈 돈을 갖고 본인은 수학여행 안 가고 청운동 동사무소로 온 거예요. 그 학생 놀러 왔어요. 그런 나이가 있구나. 영월에서 혼자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단원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엄마들을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왔던 친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내일 사실은 제가 우리 광화문 집회가 우선인데 그 아이를 서울에서 인도해줬던 잘 케어를 해줬던 그 수녀님 신부님 뭐 역곡에 카톨릭 대학교 계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수락을 했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천안 북콘서트 같이 유여정 작가님 같이 갔었는데 한 분이 예전까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냥 한번 와봤다고 그랬나요? 한번 광화문에 아니요 천안에 북콘서트 온 분이 그냥 생각이 달라지셨다는. 네네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러 왔다가 생각이 달라지셨다. 그렇죠.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본인이 너무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천안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간담회 다니면 한 10번에 간담회 10번 중에 한 번은 그런 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또 용기를 얻으시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항상 거의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랑 같이 활동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이라 항상 힘을 얻긴 하는데 그 저쪽 편에 있던 사람이 우리 편으로 오는 그런 거여서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해줄 때 너무 좋고 수원의 YWCA 그 다이블뱅 상영 후 간담회가 있어서 갔는데 최근의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여자 청년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고 끝나고 일부러 와서 병점에서 수원 좀 병점 좀 떨어져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몰라서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데리고 왔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그 상황도 참 기억에 남고 어쨌거나 저희 가족 얘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고. 작년에 우리 광화문에서 농성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서 단식 농성에 함께 하고 있었는데 안산인가에서 굉장히 이렇게 진짜 나이 드신 노신사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세월호 얘기가 어떤 게 진실이냐, 난 그걸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 대표님이랑 쭉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됐고, 근데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냐.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다시 왔는데 뭐냐면 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자필로 지금 세월호가 뭐가 문제입니다를 빽빽하게 써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복사를 다 하셔가지고 자기가 안산 시내에서 이거를 돌리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분도 처음에는 도대체 뭔 일이 저 난리를 치나 그러고 왔다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정말 힘이 나요. 저희 어머니랑 천안 북고소트 갔는데 한 되게 멀끔한 이렇게 중년의 한 신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손 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는 정말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며칠 전부터 자기 고3인 딸이 아빠 제발 가달라고 자기가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수업이라서 못 가니까 아빠가 꼭 그 자리에 다녀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사실은 빼놓고 딸 때문에 왔다라 얘기하셨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 진짜 머리 맞아요. 애들이 너무 똑바라.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미지 아버님 그때 가셨는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한참 흘리시더니 정말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경으로 응원한다고 함께 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뀌시는 분들도 정말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다녀보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을 품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하면 내 말을 들으셨구나 이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이 사람과 내가 무엇인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구나. 그래서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기억, 기록 그리고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옥천의 북콘서트를 사회를 봤었는데 그날 승희 어머님이 오셨었어요. 2학년 3반 신승희 어머님이 오셨는데 북콘서트 다 끝나고 이제 관객분들 다 빠져나가셨는데 한 20살쯤 된 남학생이 승희 어머님 앞에 딱 걸어오더니 보니까 이제 이미 눈두덩이가 텅텅 부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근데 그 친구가 딱 서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님 제 이름도 승희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애랑 자기 이름이 같다.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그걸 참아오셨던 눈물을 그냥 펑펑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승희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한마디를 고백해 준다는 게 당신도 나와 같은 깊은 고통에 슬픔에 같이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게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당신 속에 이 일이 같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유족분들을 보시고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관계를 품어주시면 제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데 부모님 발걸음은 훨씬 더 가볍고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북콘서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책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어요. 13분의 작가분들이 같이 기록단에 함께 하고 계신데 뭐 작가님도 그러시고 13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군단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맨 처음에 따로 안산에 계셨던 작가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인권운동했던 사람도 있고 대학원생만 평범한 회사원들도 있는데 6월 달에 우리가 무엇인가 같이 이 사안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자. 이게 개인적 고통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개인적 기억과 슬픔으로 남는데 사실은 사회적 고통이어야 되고 사회적 기억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다음 이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참여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그때 대학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이렇게 토론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남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이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진짜 심장에 딱 꽂혔다라고 얘기될 만큼 진짜 저릿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게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대단히 잘못 가리켰거나 우리 사회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구나. 이렇게 가는 건 희망이 없는 건데 싶었고 그래서 사람을 잃는다라는 게 그것도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을 잃는다라는 게 어떤 고통의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건지 그것을 공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사회적인 비극이고 미래가 없는 건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작업에 동참하게 됐던 거고 또 다른 분들도 다 각기 사연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 또 이렇게 작가기록단 중에 한 분이 회사원이세요.
그분은 예전에 신분이 비정규직이었던 거죠. 원래 그러니까 글을 쓰시던 분은 아니고. 전혀 예.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던 건데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거예요. 항상 오랫동안. 그래서 이분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고 이제 노조를 만든 거죠. 네. 노조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렇게 정규직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회사가 노동자들을 탄압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어떻게 가냐면 회사가 정규직을 옹호하거나 탄압하고 그래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옹호하거나 탄압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배제하거나 억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언제 정규직들이 마음이 돌아설까. 그러니까 계속 가슴앓이를 했던 상황에서 항상 사셨는데 그 작가분은 이 기록에 결합하셨을 때가 마침 유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애도와 추모가 어느 순간 딱 일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아이들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유족으로 이야기됐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슴앓이가 유족들의 가슴앓이랑 지금 맞닿아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국가를 상대해서 이 진실을 규명해도 모자른 때에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 돌리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업에 함께 하시게 됐었죠. 네, 이게 사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힘드셨겠지만 이걸 또 다시 책으로 엮고 쓰고 이러는 동안 이게 읽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책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피눈물이 날 것 같은데 쓰시는 분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머니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너무 힘들었죠. 네. 어머님들이 아파서 죽으시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짜 아팠던 것 같고 이게 저희가 그냥 이야기를 듣고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과 몸짓을 사실 보고 그리고 정말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해드릴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를 잃은 심경을 표현했을 때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내는 소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소리들을 사실 듣게 되고 그걸 다시 풀게 되고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근데 더 고통스러웠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다는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종자분들은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생존자분들은 살아온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일반인 분들은 어쨌든 단원고 희생자들에 비해서 빨리 합동분향소를 철수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는 배보상에 탐이 난 사람들 사실 매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도 누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입을 많이 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말할 수 없는 처지와 조건 속에 놓여있기도 했었고 또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말을 해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우리 사회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고통을 팔아먹는 이렇게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사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의 어려움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들이 제대로 울려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작업 과정의 고통보다는 작업이 끝나고 지금 오면서의 어려움이 더욱더 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어머님도 이제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책에서 다 담지 못했던 이제 1년이 지난 창현이가 17일 날 돌아왔잖아요. 예. 우리 하늘에 있는 창현이한테 누나가 18일 날 창현이 납골당 효원에 있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조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약속들, 그러니까 가야 되는 데가 또 있어요. 18일 날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집중 집회 18일로 돼 있는데 그게 제일 가족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시행령 폐기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는 게 관건이라서 창현이한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창현이가 광화문으로 오죠, 뭐. 우리 마음속에 그날 같이. 창현이 얘기 나오면 좀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이런 후회가 제일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보고 싶던 얘기도 사실은 못해요. 그냥 미안할 뿐이고. 근데 제가 미안한 거하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벌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리별을 시킨 그 악당들은 벌 받아야 되고 진실을 밝혀서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야만 그 다음에 저희 부모들이 무엇을 하든 이후에 어떻게 살든 이런 계획들,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던 아이들이 10시 17분까지 통화했던 아이들이 배가 기울어지고 100분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살아있었는데 그렇게 생매장 시켰는지 어른들이 개입만 안 했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판단에 맡겼으면 아무 방송도 안 했다면 아이들 스스로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할 줄 판단도 못하면서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간섭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 다 죽고 또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구조도 안 했는데 밝혀내야죠. 제가 우리 창현이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벌 줄 사람은 분명히 벌 주고 이 국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 대한 거는 배상이잖아요. 정당한 배상. 하나하나 이 정말 목숨값이 어떤 건지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계된 그 수많은 잘못한 사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다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다 밝힌 다음에 우리 창현한테 할 말 그때 가서 할 거고. 네. 숙제를 엄마 아빠들만 풀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풀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혜정 작가님께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많이들 못 읽으세요. 많은 분들이 연대의 마음, 지치의 마음으로 많이 사주시는데 다 물어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얼마나 사랑하던 내 아이가 한순간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바로 직전까지 연락했는데 죽음이 돼서 나왔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돌아오려면은 고통만큼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오려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못 보는 거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왜 죽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죽어가던 강경에 대한 목격, 그리고 언론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약속들을 내던졌는지, 그리고 부모들을 짓밟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저는 금요일에 돌아오려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에 돌아오려면 못 읽는다고 얘기했을 때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도 못 읽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잔혹했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목격해야 되는 것 속에서 오는 충격이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고통하고 충격만 있다라면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저는 못 읽을 것 같은데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요일에 돌아오려면은 희망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창인 어머님 대표적으로 앉아 계시지만 진짜 참극의 고통 속에서 어머님들이 골방에 앉아서 통곡하지 않으셨어요. 거리를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내 아이를 헛되게 보낼 수 없다라고 싸우시고 또 싸우시면서 1년을 버텨오신 거고 남은 시간 아마 버텨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오려면은 아이를 잃고 세상으로 나오신, 변화하신, 투쟁하신 이야기들의 그 과정들이 저는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금요일에 돌아오려면은 계속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인간이니? 인간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이 잔혹한 세상 속에서 내가, 네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묻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돌아오려면서 고통만 발견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가족들과 연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좀 더 존엄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아이들이, 나의 가족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걷어올리시고 그로써 거리의 발걸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창윤이 어머니도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월호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많은 다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일주기를 맞아서 정말 어떻게 이 일주기를 함께 맞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 이런 것도 부탁하시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4.16 가족대책에서 16일까지 그 대통령한테 답을 해라 던졌어요. 시행령 폐기, 그다음에 선체 인양에 대해서 16일까지 발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 추모하지 않겠다. 이제 하루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대통령 여러분,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입국 금지도 같이. 한 번 나가면 입국 금지. 숫자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모이는 숫자. 부모님 당연히 모이셔야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자기 일이다 생각하시고 부모님이라면 나와주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 여러분 나오십시오. 내일 광화문에서 집회 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도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갔는지 똑똑히 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가야 했는지 여러분이 분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출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인데 이런 꼴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청소년 여러분 나와서 이 일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모두 여러분이 모이는 게 힘이 됩니다. 나와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일은 시청에서
서울시청에서 이 방송이 이제 네. 내일 나가게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네, 오늘 저녁 7시에 서울시청에서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4월 18일 날도 서울시청에서 4시부터 네. 행사가 있어요. 그 걸음에도 꼭 빠지지 말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유가족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위로다. 추모 분위기가 지겨운가? 그러면 내 아이를 생각해보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와야 할 텐데요.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과 그 가족들이 세월호 아이들을 위한 추모의 숲을 함께 만들자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는 날을 만드는 일, 과거에 묶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세월호 가족들과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그리고 토요일도 시청에서 우리 모두 더 많이 연대의 손을 함께 잡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